정의로운 세상, 용감한 개혁을 외치며 출마한 바른정당 대선 후보 유승민.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대선 후보들 가운데 유일한 경제 전문가. 친박 핵심으로 활약하다 각종 정책을 공개 비판하며 자진해서 비박의 길로 들어선 권력에 굴하지 않는 따뜻한 보수. 똑똑하면서도 인성이 바른 정치인, 원칙과 소신이 뚜렷한 정치인,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대선 후보 유승민. 배신 프레임에 갇혔지만 국민을 배신한 적은 결코 없다고 말하는 그가 남은 대선 기간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불교방송에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을 초청해 정책 공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후보자의 가치관과 자질, 인성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경직되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휴 대담과는 달리 오늘은 보다 편안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그야말로 맑고 향기로운 대담의 시간으로 마련을 하려 합니다. 네. BBS 불교방송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맑고 향기로운 대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선 후보를 초청했습니다. 자, 유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약 1시간가량 진행될 대담을 함께 해주실 패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각범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그리고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서로 간에도 인사를 좀 더 나누시죠. 예,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대선배님들 모시고 오늘. 예.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약 1시간가량 진행될 대담이 깊이 있고 또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유승민 후보님 오늘 이렇게 BBS 불교방송에 출연을 하셨는데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바른정당입니다. 이번에 참 어려운 각오를 하면서 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권력 의지가 대단하고 대통령 병에 걸린 그런 사람은 정말 아닙니다. 그런데 제 대통령의 그 무거운 책임 또 그 힘으로 정말 2017년부터 이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제 손으로 꼭 바꿔보고 싶어서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출마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 여러분께 끝까지 호소드리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지난주에 첫 대선 후보 합동 TV 토론이 있었죠. TV 토론이 이번에는 사뭇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죠. 예, 과거 토론보다는 많이 좀 달라졌던 자유 것 토론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TV 토론의 압도적인 승자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계시거든요. 개혁적 보수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잘 이해시켰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정도면 스스로도 뿌듯하실 것 같은데 좀 그야말로 뜨셨습니다. 요즘 소감이 아유, 어떠십니까? 끝나고 나서 저는 그렇게 잘한 줄도 몰랐습니다. 예. 근데 뭐 그냥 편안하게 제 평소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네. 그래 했고 그 TV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도 몇 번 남아 있습니다만은 정말 저희들이 지금 보수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예.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보수는 어떤 보수인지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은데 네. 그 길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좀 더 이해를 해주시면 저는 뭐 대만족입니다. 예. 이제는 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대담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크게 세 가지로 분야로 나눠서 진행하려 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분야의 각종 개혁 과제에 대해서 우리 패널 분들께서 질문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돌발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요. 예. 자, 오늘 주제가 맑고 향기로운 대담인 만큼 후보의 인생과 철학, 종교에 관한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정치 안보 분야부터 좀 얘기를 시작을 할까요? 이필상 교수께서 먼저 좀 질문을 해 주시죠. 예. 이 질문은 화기애애한 질문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 핵도발 때문에 예. 안보 불안이 심각합니다. 예. 지금 상황 보면요. 우리나라 운명을 우리가 정하지 못하고 미국과 중국이 좌우하면서 이러다가 전쟁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 보면은 전부 자기가 이 안보 문제 해결에 적임자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결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유 후보님께서
당선이 돼서 취임을 하신다면은 당장 안보 문제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외교 안보만큼 지금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겪고 있는 안보 위기는 저는 과거에 우리가 안보 위기 뭐 몇 차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위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전 배치가 이미 저는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 아니면 괌이나 하와이 심지어 미국의 서부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큰 차이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8년하고는 너무나 다른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굉장히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이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대통령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단 한미 동맹의 기반과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합의를 바탕으로 중국을 최대한 설득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그게 과거 오바마 8년 동안은 전략적 인내라 그래서 사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할 것 같고 그걸 우리가 잘 알고 공유하면서 중국을 어떻게든 설득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중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압박으로 북한의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과연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거기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국방위 외교 외통위를 8년을 해서 북한의 어떤 핵 미사일 또 지금 미국과 중국의 입장, 일본과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외교 안보 분야의 최고의 정말 에이스급들을 국방 외교 또 국가안보실장 장관과 청와대에 모시고 빈틈없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부터 만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시든 제가 가든 당연히 한미 간의 대화가 먼저 돼야 됩니다. 만약에 미국이 대북 선제 타격이 그 현실화된다면 유 후보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선제 타격이라는 말을 함부로 그냥 막 쓰니까요. 네. 국민들께서 전쟁 위험에 되게 두려워하시는데요. 예. 우리가 한미 간에 합의한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그것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했다. 예. 임박했다. 여러 가지 징후를 봐서 핵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있을 때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을 치는 겁니다. 예. 그거는 한미가 합의해서 하는 거고 그걸 갖고 우리는 예방적 자위권이라 그럽니다. 그거는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미국이 우리 동의도 없이 그거는 예방 타격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우리 동의도 없이 북한을 그냥 바로 공격을 해버리는 예. 이게 이제 지금 국민들께서 우려되는 걱정을 부분이죠. 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진짜 미국이 한국 정부의 동의도 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건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예.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한미 간에 굳건하게 공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여기에 28,500명의 미군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수많은 미국인들이 여기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네. 미국이 우리 동의 없이 그런 식으로 전쟁을 벌이는 일을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다음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굉장히 안심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필상 교수께서 추가 질문 해주시죠. 지금 우리나라 그 정치 제도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인들만을 위한 정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인데요. 대통령이 되면은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농단한다. 그리고 또 문제는 국회인데 국회가 지나친 권한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면서 정치 싸움만 하고 있다. 그래서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는 게 없다. 정말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유 후보님은 대통령 중임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대통령 임기가 5년에서 8년이 된다. 예. 그럴 경우에 그 제왕적 대통령 폐해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되면은 여야 갈등이 더 커져서 국회도 더 싸움을 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 이거는
저는 헌법이 잘못됐다기보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헌법을 완전히 안 지킨 거,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헌에 대한 생각은 국회 안에서 조금 소수 의견인데 오히려 다수 국민들하고는 통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이 되고 또 경제적인 수준도 지금 아직 3만 불도 안 됐는데 더 한참 올라가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될 때까지는 저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4년 중임은 4년 지나면 한번 중간 평가를 받을 기회가 있으니까요. 예. 그러고 나서는 그런 조건이 남북 통일이나 이런 게 맞춰지면 그때 가서는 순수 내각제로 바로 가서 국회도 남북이 상원 하원으로 나누고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이원 집정부제는 외치는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내각이 한다. 그거는 총장님 방금 걱정하신 국회의 권한을 내치 쪽은 더 주는 거고요. 내각은 전부 국회의원들이 하니까. 외치를 외교 안보를 대통령이 하고 내치를 총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우리나라 같은 데서 과연 안보 문제 같은 거, 경제 문제 이걸 제대로 해결하겠느냐 저는 걱정입니다. 사드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사드는 외교 안보 문제였는데 중국이 경제 보복으로 바로 경제 문제가 되어버렸는데 그런 거를 분권형 대통령제라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박탈하는 거를 좀 두려워해서 대통령 국민 손으로 뽑도록 하고 내각은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 하겠다 이런 건데 그거는 내각제 변형인데요. 저는 그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총장님께서 이제 국회의 권한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 부분도 참 국회가 늘 뭐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어서 그런데 그 내각제 요소가 가미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국회는 권한이 더 커집니다. 국민이 불신을 가장 많이 받는 국회가 그 이원 집정부제 안에서 내각 쪽을 완전히 이렇게 점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좀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갔다가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순수 내각제로 선진국들 하듯이 가고 싶다. 순차적으로. 이 생각을 저는 갖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예. 대통령제 뭐 장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부당하게 끝나지 않은 대통령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대통령들이 감옥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꼭 박근혜 이 정부만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 발전 제대로 됐느냐. 오히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하나의 기득권을 형성해서 계속 권력을 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이익만 차지한다. 국민들 팽개친다. 이게 대통령제 현실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래 지금 그래도 내각제로 가면 더 위험하니까 일단은 뭐 대통령제 유지하자. 그래서 이제 중임제로 가자. 이거조차도 너무 아니라는 생각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벌들하고의 정경유착. 제 상식으로는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이렇게 독방에 하나씩 독대하면서 이상한 민원 서류를 꺼내놓고 제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대통령을 외치를 담당하고 내치를 담당한 총리와 장관들이 있으면 그 총리 장관들은 그러면 그런 뭐 부패나 부조리한 행위 안 할 거냐?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부패하고 부정한 그런 짓을 하고 정경유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게 문제지. 우리 대통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고 만약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면 그런 일이 없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곤란합니다. 예. 저 혹시 관련해서 이각범 교수님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개헌과 관련해서 뭐 저는 저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보고 저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늘 주장해왔던 사람인데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보고 이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이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생각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유승민 후보님이 워낙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좀 흔들리고 설득당하셨군요. 있어요. 자, 저도 질문 하나 좀 예. 드리고 싶은데요.
유 후보께서는 이번 대선에서 배신자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좀 지지율이 좀 오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고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이 배신자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셨는데 사실 그런 소신 발언이 오히려 또 유 후보를 대선 후보로 밀어올린 힘이 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좀 딜레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고 규정을 해서 그 프레임에 가둔 것, 그리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갇혀져 있는 것,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뭐 결코 못 받아들입니다. 제가 국민을 배신했으면 저는 정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배신자란 단어 자체를 저 입에 담기도 싫은데 이 맑고 향기로운 대답인데 별로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는 아닌데요. 예. 제가 이번에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네. 이정미 그 헌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제 쭉 결정문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그래 뭐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렇게 읽었을 때 네. 그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게 배신 아니겠습니까? 그 배신이라는 표현을 뭐 바로는 안 썼지만 네. 신임을 배반한 그 죄로 이렇게 헌법 법률 위배하고 헌법 수호 의지도 없고 또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이제 뭐 진짜 약간 통증을 느낄 정도로 그랬는데 제가 말씀하신 대로 2015년 6월 25일로 기억되는데요. 국무회의 석상에서 예, 예.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인 저에 대해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국민한테 직접 이제 호소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저는 사실 지난 한 10년 가까이 박근혜 뭐 의원 시절, 대표 시절, 비대위원장 시절, 대통령 시절에 참 잘못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야당 의원들도 그래 안 한 걸 제가 했습니다. 저는 뭐 여러 군데 주로 정책에 관해서 했습니다. 정책에 관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이거 아니다 그 소리를 여러 번 했고 예. 할 말 했고 잘못을 지적했고 그런데 그런 거를 배신으로 받아들일 줄은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프레임 때문에 제가 지금 예컨대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자가 제일 많은 대구 경북 저 거기 사선 국회의원을 했는데 네. 대구에서 거기서 제일 고생하고 있죠. 고생하고 있는데 저는 대구 시민들 경북 도민들한테도 네.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배신을 했으면 저는 당장 그만둔다. 정치 뭐 그만두면 되는 거죠. 근데 배신한 적이 없다. 잘못을 지적하고 지금 대통령 옆에 붙어서 아부하고 대통령 침기 경호나하고 네. 한마디도 할 말 못하고 있는 소위 진박들이라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게 만든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든 그 사람들이거든요. 예. 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세력들이 여전히 자유한국당에 남아가지고 지금 아직도 후보도 내고 지금 국회의원직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로서 진보 후보 두 사람하고 이렇게 열심히 경쟁을 해야 되는 마당인데 네. 또 한편 이쪽으로는 또 이쪽 그 제가 보수라고 생각하기도 싫은 이 자유한국당 쪽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예. 처지입니다. 예. 그 중간에 끼어서 굉장히 뭐 양쪽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예. 예.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애장품으로 김호랑 중령 감사패를 꼽으셨잖아요. 예.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고 김호랑 중령이 네. 어떤 분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9년 12월 12일 날 밤에 예. 그 쿠데타군이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러 특전사령관실에 갔는데 예. 그걸 혼자 권총 한 자루 들고 그걸 막아섰던 사람입니다. 그랬죠. 그래 그 예. 쿠데타군이 쏜 그러니까 그 예. 총을 6발을 맞고 네. 즉사한 군인인데 네, 당시 소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군인들의 귀감이 될 만한 진짜 의로운 군인인데 예. 이분이 그 부인이 실명해서 실족사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굉장히 그 힘든 생활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분이 79년이니까 벌써 뭐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죠. 이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분의 어떤 흉상을 예. 이분이 졸업한 육군사관학교나 아니면 특전사나 이런 데 세우고 네. 그 이분한테 참 군인의 모습이다. 이래서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이런 일을 제가
국방에 있을 때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예, 예. 아직도 남아 있는 뭐 일부 그쪽 편을 들은 군인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 하여튼 무공훈장에서 보국 훈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훈장은 예. 드렸고 흉상은 육사에 못 세우고 본인의 그 모교인 김해 농고 거기에 세우고 뭐 그런 일을 제가 좀 열심히 도와드렸다고 예. 그분의 추모 사업회로부터 조그만한 요만한 이 감사패를 흉상을 하나 받으셨구나. 받았는데 그게 예. 아주 저한테는 아주 영예로운 예. 그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보기 드문 의리남이 또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제 입으로 그런 이야기 드는데요. 해서 그런데 예. 제 의리 있습니다. 예. 참 배신과 의리, 참 무엇이 배신이고 무엇이 의리인가 좀 일련의 경험들을 겪으시면서 예. 좀 많은 생각들을 해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예, 생각이 지난 한 2년은 듭니다. 진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다음 경제 분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각범 교수님 관련 질문 좀 해주시죠. 경제 분야 얘기하기 전에 예. 아까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제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왕조의 여왕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라고 칠 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왕 밑에는 충신과 간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간신은 여러 가지 간사하게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박근혜 뭐 전자 뺍시다. 박근혜 대통령 예. 이 감옥 가게 만들고 지금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대상이 되게 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간신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적어도 몇 명은 내가 이 모시던 분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 막장 공천으로 인해 가지고 또 국회의원 된 분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분들이 의원직도 사퇴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배신자라기보다는 우리 유승민 후보님은 충신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공화국에서는 충신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으니까 적어도 배신남은 아니다. 네, 이렇게 의리남이다. 생각이 이렇게 되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경제 분야인데 지금 현재 뭐 경제적인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저는 이 문명사적인 변화인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노동시장에서 너무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칼 슈밥 그 다보스 의장이죠. 네. 그 경제포럼 의장도 그 쓴 책을 다 읽어보니까 거기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없어질 직업, 새로 생길 직업이에요. 예. 근데 이런 그 뭐 경제학에서는 마찰적 실업이라고 그럽니까?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생기는 이 마찰적 실업이 그냥 단순히 기존 경제가 순항할 때 있어서 나타나는 실업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업이 아주 격동하고 있거든요. 특히 청년 실업의 문제,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네. 조선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역시 그 경제학자이시고 또 지난번 토론에서도 역시 경제 분야에 예.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걸 보여주셨으니까 적어도 이런 문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거는 하루아침에 해결은 잘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면 저는 이 97년, 98년과 같은 IMF 위기 그런 위기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대비하기도 전에 지금 상황이 그게 부실기업이든 가계부채든 아니면 차이나 리스크든 혹시 97년과 같은 IMF 위기 때 같은 상황이 올까봐 저는 굉장히 걱정이고 다음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런 IMF 위기 같은 게 안 오도록 일단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4차 산업혁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컨대 그 없어질 직업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공무원 같은 거. 근데 어떤 지금 진보 쪽의 후보 한 분은 이제 5년 동안 뭐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겠다.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시험하느라고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젊은이들이 안정된 공무원 직업을 이렇게 선호하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꿈이 7급, 9급 공무원인 나라가 되면 이 나라는 저는 절대 성공을 못 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제 젊은이들이 뭐 대기업에도 가고 중소기업에도 가고
뭐 금융회사도 가고 공기업에도 가고 고시도 하고 의사 변호사도 하고 이러면 뭐 쭉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최소한 미국하고 중국 수준의 그 창업, 특히 4차 산업혁명하고 연관된 분야의 창업, 그것을 각 지역의 거점대학과 연구소와 중소기업들이 엮여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재벌들이 거기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재벌들은 아예 손을 떼고 거기에 기업 연구소 또 이 산학연이 진짜 네. 지역마다 그렇게 이 인터넷 시대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이런 거를 활용한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창업을 하는데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저는 그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과거의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같은 진짜 뭐 영어로 앙트르프르뉴라는 그 기업가가 네. 진짜 우리도 많이 나타나야지 미국이나 중국이 지금 잘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이미 늦었거든요. 재벌 대기업 3, 4세 경영자로는 저는 그거는 도저히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재벌 대기업들은 지금 하고 있는 업종이 더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자기들도 당연히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중소기업하고 창업기업 쪽에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씨앗,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성공하고 10명 중에 1명이 성공해도 그 1명 성공한 사람이 또 다른 젊은이들을 먹여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경제를 만들면 제일 좋겠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교육 분야 얘기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자, 관련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이거 예, 교수님? 예. 이제 우선 그 저기 벤처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을 합해서 그것이 주축 기능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고 지금 유승민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새로운 벤처 창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과거의 재벌 중심의 경제에서 새로운 창업 중심의 경제로 바꾸자. 그거는 잘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께서 방금 말씀하셨어요. 재벌이 손대는 벤처 생태계가 아니라 완전히 이 젊은 창의력을 가진 생태계가 성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를 없애진 않겠습니다. 네. 저는 창업보육센터 같은 거하고 지금 기존에 있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합쳐서 창업하고 관련된 일종의 인큐베이터 비슷하게 만들어 드릴 건데 재벌들은 손떼기 하겠습니다. 재벌들의 역할은 이 사람들은 자본이 있기 때문에 창업 쪽에서 좋은 기술 아이디어 가지고 뭔가 스타트업이나 그게 또 기업으로 커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재벌들은 그게 마음에 들면 비싼 돈 주고 보상을 제대로 하고 M&A를 하면 되는 그런 역할을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재벌들은 그렇게 역할이 바뀌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이게 우리가 국가 R&D를 지금 한 19조 원 정도 쓰는데 이게 우리 GDP에 비해서 낮은 숫자는 아닌데 제가 국책연구소 박사님들이나 이 공대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말씀들을 쭉 들어보면 이 국가 R&D 19조 원이 좀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저는 잘 활용하면 결국은 우리 경제를 살릴 것은 어떤 혁신이든 혁신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 제일 중요하고 어떤 경영상의 혁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혁신을 할 수 있는 경제. 그거는 저는 지금 재벌이 숨 막히게 지배하는 이런 이제까지 수십 년 있던 그런 재벌 위주의 경제 이걸로는 저는 곤란하다 보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뭐 재벌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재벌 대기업들은 레드라인만 딱 설정해서 그것만 넘지 않으면 자유를 들이되 시장에서 중소기업, 창업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빼앗거나 아니면 아주 횡포를 부려가지고 중소기업을 말라 죽게 하는 이런 횡포는 반드시 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그것과 관련지어서 좀 돌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저는 우리나라 이 창조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예.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예. 체제. 음. 특히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소프트웨어 발전하지 않는 데는 감사원과 국정감사, 국회 국정감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공무원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하면은 거의 97% 내지 98%는 실패를 한 예. 터이고 실패를 하면은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실패를 용인하는 정책이 획기적으로 대통령에 의해서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창조 경제 생기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저 공감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뭐 ADD 같은 국방 쪽을 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부가 감사원이든 국회든 뭔가 R&D가 실패하면 꼭 책임을 묻고 따지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보면 그거 실패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기 위해서 이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마치 성공한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뭐가 손에 잡히는 거 큰 성과는 하나도 없고 그런 거를 뭐 국방이든 다른 대덕에 있는 연구소들이든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제가 창업도 결국은 실패를 몇 번 하면서 아주 진짜 혁신적인 창업 기업이 생기는 거고 R&D 쪽에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업 생태계를 바꾸겠다. 재벌 기업들 손떼게 하겠다. 예.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정말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재벌의 힘이라는 것이 정치 권력을 좌우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회 곳곳에 이 아주 마의 뿌리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그 유승민 후보님 그 재벌 개혁 얘기 들어보면은 뭐 순환 출자를 금지시킨다든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재벌들 같은 간에 레드라인 만들어서 못 넘게 하겠다. 예.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재벌들에게 최대한 자유는 보장해 주겠다. 근데 지금까지 역대 정권 들어설 때마다 재벌 개혁 외치지 않은 후보가 없었습니다. 당선되고 청와대만 가면은 그다음에 오찬을 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정의유착이 시작된 게 지금까지 관행이었다는 겁니다. 예.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로 재벌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경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근본적으로 순환 출제 금지시키겠다. 그리고 3, 4대 재벌 후세들이 경영하는 거 그거보다는 소유와 경영은 원칙적으로 분리하겠다. 그런 걸로 제시하지 않나요? 소유 경영 분리는 그거는 재벌 해체에 가까운 거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재벌들이 삼성이든 현대차든 총수나 그 일가 이름으로 계열사를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요. 비상장 계열사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모든 일감 싹 도리해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요. 그러고는 중소기업들한테는 시장을 허용을 하지 않고 거기서 돈을 몇 년간 아주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2세든 3세든 4세든 경영권 승계 자금으로 씁니다. 저는 그런 식의 일들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중소기업 창업기업에 대해서 횡포를 부리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소유 경영 분리나 순환 출자 금지 같은 거는 이제 그 안에 소유 구조하고 지배 구조를 직접 딱 칼을 대고 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그걸 진짜 말 그대로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엄격하게 진짜 하면 그거는 저는 재벌 해체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삼성이 지금 1세, 2세, 3세 이제 경영권 승계로 그동안 몇 년간 그냥 말썽을 많이 피운 삼성이 이 경영권 승계를 어떤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다. 저는 그것까지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삼성이 그 경영권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불법적으로 동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삼성의 비상장 계열사가 돈벌이 수단으로 동원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는 당연히 확실하게 규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아까 취임하면 재벌 총수들하고 밥 먹고 나면 흐물흐물해진다 그러셨는데 제가 17년 동안 정치하면서 그전에도 이제 재벌 정책 같은 걸 연구하던 사람으로
17년 동안 정치하면서 재벌들로부터 자유로운 정치를 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거 대한민국에 쉽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가요. 대통령께서 권력만 잡으면 달라진다는 거죠. 아니요. 노무현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모 그룹의 보고서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고 노무현 정부조차도 재벌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재벌 총수나 경영진들의 불법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제가 가석방 사면 복권 절대 안 하겠다고 약속한 이유가 늘 보면 그런 데서 국세청이든 검찰이든 이런 권력기관을 통해서 권력과 재벌들 간에 일종의 흥정, 거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면 복권 가석방 안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총수가 횡령, 배임, 뇌물, 정치자금으로 10년형을 받았으면 10년을 그대로 일반 시민들하고 똑같이 감옥에서 그냥 그대로 있다가 나오는 사이에 저는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다 풀어줬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게 사후의 압박문이라는 거예요. 사면 복권 얘기 나올 때는 이미 비리 저질러지고요. 경제 망가진 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법정에 세우고 감옥 가라. 그다음 사면해주지 말자. 그거는 사후적인 얘기지 사전적으로 지금 경제 구조 좀 바꾸자. 그래서 재벌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문화발식 확장하고 그걸 아예 순환 출자 같은 거 금지시켜서 못하게 하자. 그리고 아무나 뜻 있으면 자금 지원 받아서 창업하게 하자. 이런 어떤 사전적인 구조개혁이 더 필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거는 이제 재벌의 소유구조, 지배구조 거기에 아예 칼을 제대로 대는 건데요. 근데 저는 글쎄요. 저는 현대차나 삼성이든 뭐 LG든 누구든 3세, 4세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경영권 승계를 하는 거를 무조건 차단하고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라. 그거를 강제하는 법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거를 역사적으로 차단하자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걸 한 건 능력을 제대로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보다 지배구조를 강력한 갖추라는 사전적인 예방 대책을 지금 필상 교수께서는 저는 원하시는 거예요. 재벌 관련해서 이거 정책에 보면서. 예. 대해서요. 재벌 정책이 모든 대통령이 청와대만 들어가면은 재벌과 유착한다.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은 우선 취임 처음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국정의 제1과제로 내세우고 예.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기한한 건데요. 이른바 경제민주화 3법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신경제질서법인데 소액주주 대표 소송제, 연결재무제표 도입, 그다음에 순환출자 금지에 예. 관한 이 경제민주화 3법을 통과시켰거든요. 예. 이거는 이 재벌의 그 관행에 대해서 굉장히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은행의 금융권에 있어서의 모든 그 자금을 재벌이 독식한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청렴 기조로 나갔으면 좋았는데 아까 IMF 위기라고 하셨는데 이제 아시아 금융 위기죠. 그것에 의해서 김영삼 정부가 맨 마지막 해에 실추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때 있었던 그 청렴 기조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문민 정부에서는 5년 동안 어떤 재벌도 청와대 출입을 못했습니다. 일체 막았거든요. 제가 93년에 24년 전인데요. 네. 93년에 그때 신경제 5개년 계획할 때 재벌 정책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의 재벌 정책 초안을 제가 그때 잡았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장. 그런데 이게 4년 후에 딱 4년 후에 97년 1월에 한보 사태 보도나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뇌물 받은 걸로 줄줄이 감옥에 가고 결국 대통령 아들까지 구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97년 1월에 한보 사태가 딱 10개월, 11개월 후에 IMF 위기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대형 부패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때 대기업들이 그냥 줄줄이 부도가 나면서 딱 10달, 11달 후에 외환위기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벌들하고 정치 권력 사이의 관계, 재벌들하고 또 국회나 언론이나 이 관계, 이런 관계를 굉장히 분명하고 투명하고 딱 거리를 두고 서로 할 일 하면서 서로 권한과 책임 다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소에 아예 뭐
그좀 뼛속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예. 잘하셨는데요. 사실 이번 최순실 사태 보면요. 예. 저는 50년 동안 우리 국민이 피와 눈물 흘리면서 이룬 산업화, 민주화 한꺼번에 부정하는 대형 정경심 비리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문제 의식은 잘 가지고 계신데 방법론이 문제라는 거죠. 그 정경유착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이냐.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 고리 계속 유지한다는 사람 없었거든요. 근데 못 끊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끊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무슨 순환 출자를 금지하고 소유 경영 분리한다고 정경유착이 끊어지는 건 아니겠죠. 정경유착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부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 없이 정경유착 고리를 어떻게 대통령 되시면 끊으시겠느냐 방법론을 좀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게 일단 투명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국세청이나 그런 권력기관들부터 굉장히 투명하고 거기 인사나 거기 장의 임기나 이런 것부터 아주 뭐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검찰총장이 예컨대 임기가 확실히 지금 2년이 아니라 더 길게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이 뭐 임기가 보장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라가 자꾸 바뀌면 아무래도 좀 투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패에 대해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같은 것도 저는 뭐 당연히 약속했습니다만은 저는 공수처 같은 거 도입하면 그거 박근혜 정부도 굉장히 애매하게 도입 안 하려 그래가지고 청와대 그 누굽니까 특별감찰관 제도 예. 그거 해가 그분이 그 이석수 변호사 그분이 특별감찰관 했다가 거기에서도 일종의 이 발단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부정부패를 없애고 권력기관들을 대통령의 손아귀에서 그동안 조정되던 그 국세청, 국정원, 검찰, 경찰 이런 권력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이런 권력기관들이 할 일 같은 거를 분명히 정하고 예. 그런 부분들을 하면 저는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예. 저 경제 부문 관련해서 이각봉 교수님 질문 한 가지만 우선 더 그 해주시죠. 예. 교육 관련해서요. 예,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교육혁명 그러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가 돼야 된다. 이건 뭐 누구나가 지금 이것을 보는 사람은 아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이 답습 교육, 그다음에 지식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두 국가가 되기에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AI 또는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라든지 예. 그 저 수학 알고리즘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런 분야에서 인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분야 핵심 분야에서 지금 인재가 태부적이거든요. 예. 그럼 그 근원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초중등 학교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정답 맞추기식 수학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일단 이 교사 집단부터 기득권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르치는 건 제일이고 학생들은 나의 교사를 하기 위한 학생들은 도구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에서 정말 새로운 시대를 끌어가는 그러한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모 후보에 의하면 바로 그러한 특별한 재질을 갖춘 학생들이 자라나는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모두 평준화로 묶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개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 모델을 만들려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뭐 학제를 633에서 552로 안철수 후보 같이 바꾸는 거 그거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 해놓으면 뭐 마지막 2년이 그냥 고3이 고등학교 3학년이 2년으로 될 뿐인 것 같고 네. 그 엄청난 변화를 하기 위한 그런 혼란이나 예산도 문제가 되고 저는 633 그대로 가더라도 그 안에서 결국은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들 그게 사실은 전부 교육의 전부인데 그게 지금 너무 황폐화돼 버렸으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실의 혁명이라 그럴까요? 그 교육 내용의 어떤 혁명 이런 걸 위해서 저는 굉장히 뭐 예컨대 수강 신청을 대학을 하는데 그거를 고등학교로 해서 예술하고 체육하는 친구가 왜 굳이 수학 시간에 그렇게 자야 되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 뜯어 고치면서
혹시 그 거꾸로 교실이라고 들어보시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요즘 완전히 수업 방식을 완전히 거꾸로 바꿔가지고 그냥 미리 요즘 학생들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선생님이 그 전날 선생님이 동영상을 다 쏴주고 그걸 보고 와서 학생들이 4명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대화하듯이 하는 수업이고 선생님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 있으면 하고 대화하는 이 수업을 해본 교사님들이 지금 전국에 10,000명이 넘는데 예. 굉장히 혁신적으로 밑에서 처지던 학생들이 굉장히 따라오는 걸 느끼고 감동을 해가 눈물을 흘리고 근데 방금 말씀대로 기존에 이런 수업을 새로 바뀌는 수업을 하기 싫은 교사님들은 선생님들은 또 이런 걸 막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지금 이 교실에서의 수업 내용이 상당히 저는 변화의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변화할 수 있도록 수능 제도나 학생생활 기록부 제도나 대학 입시 제도나 이런 것들을 모든 거는 부모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는 대학 입시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거 맞추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그걸 딱 조준해 가지고 가고 학원도 다니고 이러니까 이 제도를 어느 정도 말씀하신 대로 진짜 창의 교육이 가능 초중등에서 가능하도록 대학 입시 제도가 어느 정도 바뀌어주면 그러면 이 초중등에서는 저는 새로운 어떤 수업의 방식 또 요즘은 ITS라고 뭐 영어로 그걸 쓴다마는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진짜 튜터링을 이렇게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게 굉장히 가능해지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 방식의 획기적 변화 이게 들리기는 굉장히 상투적이고 진부한지 몰라도 수업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 또 그 핵심에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의 획기적인 변화 그거를 이룰 수 있다면 저는 오이 같은 학제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경제 분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뭐냐면은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 노년 빈곤, 결혼 포기, 주거 불안, 가계 부채, 완전히 경제가 난파선입니다. 만약에 당선되셔서 취임하신다면은 이 난파선 어떻게 처음 수습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보는 한국 경제는 97년과 같은 상황이 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97년, 98년, 99, 2000년 우리 겪어봤지만 30대 재벌 중에 14개가 법정관리 하위 워크아웃에 들어갔고요. 부실화됐고 30대 재벌 중에 절반이 부실화되니까 1차, 2차, 3차 협력업체는 얼마나 많이 부도가 났으며 실업자, 노숙자, 거리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있는 기업들, 그거는 지금 거제에 가서 대우조선해양이 부실화돼 가지고 지금 거제 뭐 이 창원, 부산 이쪽에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가보면 압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경제 위기가 오지 않게 막으려면 급격한 불황이 오지 않게 막으려면 부실기업 정리하고요. 말씀하신 가계부채 이거를 진짜 이렇게 완전히 경착륙 그냥 꼬로 갔다가 이렇게 박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경우에는 소득이나 자산이 없어서 원금하고 이자 못 갚는 그런 한계 가게들 어떻게 스무스하게 인생을 포기 안 해도 뭐 예컨대 거의 파산제도나 개인의 어떤 워크아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부실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릴 기업은 시장에 신호를 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살려버리고 오히려 정리할 기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그런 기업 구조 조정. 이거를 저는 취임 초기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 같은 거야 당장 무슨 마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거짓말이겠죠. 청년 실업은 이 문제는 진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어디서 만들어낼 거냐. 결국은 중소기업이나 저는 아까 창업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소기업 말씀 좀 드리면 중소기업들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중소기업들이 워낙 열악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눈높이가 안 맞지 않습니까? 또 서울을 벗어나면 지방의 중소기업은 찾으려고 그래도 인력 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정부가 좀 도와드려서 4대 사회보험을 도와드리든 중소기업의 어떤 밀집한 지역에 무슨 보육시설이 됐든 공원이 됐든 샤워장이 됐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들을 도와드려가지고 임금 보조도 해드리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꼭 대기업, 공기업, 금융회사 안 찾아도 공무원 교사 안 되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좀 많이 갈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꼭 좀 예,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BBS 불교방송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맑고 향기로운 대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정치 경제 다소 무거운 얘기를 지금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 안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기도 좀 식힐 겸 주제를 바꿔서 후보의 인생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자, 패널들께서 관련 질문을 좀 해주시죠. 먼저 이필상 교수님. 예, 그 유승민 후보님을 보는 분들이 여느 정치인하고 좀 다르다, 고뇌하는 지식인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고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삶의 철학이 무엇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보기보다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마 옳은 일에는 뭐 언제든지 제가 어떤 자리를 탐하고 이러지는 별로 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서로 뭐 도와드리고 이러면서도 한 번도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자리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고 제 자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자리를 탐하면 사람이 자유를 잃는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매일 제가 정치에 들어온 지 이제 18년째인데요. 정치하면서 제가 매일 내가 왜 정치하는지 스스로 묻고 정치한 이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저는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가 욕을 엄청 먹죠. 국회의원들이 뭐 욕을 엄청 먹는데 욕을 아무리 먹어도 저는 세상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거는 법이나 예산이나 우리 생활에 국민들 생활에 관계 있는 모든 것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정치권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욕만 하지 말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 줘야 그래서 우리 정치 수준을 좀 끌어올려줘야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이각범 교수께서도 관련 질문 정치 해주시죠.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예.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이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가짜 보수와 낡은 진보가 대립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가짜 보수라고 하면 뭐 우리 유승민 후보님이 잘 아실 거고 낡은 진보라고 하면 지금 21세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그런 이념이 아니라 아주 옛날 20세기 초나 19세기 말 같은 그런 이념을 가지고 아직도 진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대세를 이루어서 이 이념적인 절벽, 아까 뭐 성장의 절벽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의 이 이념 절벽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건데요. 예, 진짜 어려운.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번 2017년 대통령 선거도 5월 9일 선거도 저는 낡은 진보와 아까 말씀하신 가짜 보수의 싸움으로 만약 결론이 나버리면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다른 후보들을 험담할 일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 돼서 이렇게 권력 의지가 강하고 꼭 집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갖고는 저는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는 절대 못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을 되려면 그러면 진짜 그 집권 후에 뭘 할지가 잘 준비가 돼야 되겠고 이념이라고 말씀하신 저는 이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늘 새로운 보수라는 게 국가 안보는 누구보다도 강하지만 튼튼하지만 저는 뭐 이 민생 분야나 이런 분야는 저는 굉장히 좀 전향적으로 진짜 어렵게 사시는 서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보수가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새로운 보수를 한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럼 국민들께서 일단 잘 쳐다봐 주시질 안 하고 제가 그런 새로운 보수의 길을 이야기하면 가짜 보수 쪽에서는 너는 좌파 아니냐 이러고요. 또 진보 쪽에서는 저희 안보관이 너무 강하다고 늘 문제를 삼고 이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끼어서 합리적인 뭐 진보, 합리적인 보수 이런 걸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저는 그걸 위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정치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한번 끝까지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말 극복해야 될 것이 예. 뭐냐면
이 사회적 갈등인데요. 예. 우리나라 사회적 갈등은 굉장히 묘하게도 정치권에 의해서 부추겨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갈등, 우리나라 1971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지역 갈등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영남에서 나온 후보와 호남에서 나온 후보가 다투는 과정에서 예. 각 지역의 몰표를 받기 위해서 지역 갈등을 부추겨 가지고 예. 그 영호남 갈등이 1971년 대선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간에는 이 세대 갈등이 지역 갈등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거는 지난번 대선에서 제18대 대통령 후보를 뽑는 대통령을 뽑는 그 대선에서 결과가 명백하게 세대에 의해서 아주 정반대로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권에 의해서 또다시 특정 세대에 모욕을 주고 특정 세대에 대해서 중심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갈등 양상이 많아졌습니다. 예. 이 세대 갈등 어떻게? 저는 근데 요즘 이래 변화 추세를 보면 지역 갈등보다는 세대 갈등 쪽으로 자꾸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대통령 탄핵 사태가 약간 세대 갈등을 더 부추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선거 때가 돼야지 선거를 누굴 뽑을지를 놓고 아들하고 아버지가 의견이 다른데 지금은 벌써 선거하기도 전에 대통령 탄핵을 놓고 지금 아들하고 아버지 뭐 딸이 이 생각 다른 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 갈등은 저는 많이 좀 희석되고 있는 것 같고 지난 총선에서도 대구에서도 뭐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 당선되고 전라도에서도 우리 이정현 의원이나 정원천 의원 당선되고 그래서 지역 갈등은 이제 국민들이 워낙 이 정치인들이 지역주의를 악용하는 것을 잘 아시는 것 같고 이런데 세대 갈등은 뭐 이런 대통령 탄핵 사태뿐만이 아니라 뭐 무슨 연금 문제 또 청년 실업이냐 아니면 뭐 또 우리 장년 노년의 일자리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대 갈등을 유발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앞으로 계속 좀 잠재가 돼 있는 것 같고 갈수록 이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부양해야 될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세대 갈등이 굉장히 좀 폭발적일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가 대통령이 빠듯한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좀 집행을 하고 과연 뭐 청년 배당을 위해서 돈을 쓸 거냐, 노인 복지를 위해서 돈을 쓸 거냐 이런 것도 저는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하는 그런 이 정책은 결국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 중에 또 노인 중에 제일 빈곤해서 어떤 삶을 포기할 지경까지 가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국가의 도움, 손길 이런 거는 사실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관계없이 저는 좀 하고 싶고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어쩔 수 없이 안전망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네. 제가 늘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하는데 그 중부담이 이제 증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참 예. 선거 때 별로 인기는 없습니다만은 네. 예. 자, 저희가 이 패널 분들을 선정을 할 때 참 많은 분들을 고려하고 고민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참 깊이 있고 수준 높은 질문들을 해주고 계시고 또 유승민 후보 역시 성심성의껏 오늘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종교가 골고루 분포가 돼 있다는 점이 지금 특징인데요. 아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천주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무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기독교, 그리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이제 유일하게 불교시죠. 주요 정당 대선 주자들 가운데 유일한 불자 후보신데 불자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정각회 회원으로도 오랫동안 예. 또 활동을 해 오셨고요. 예. 자,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유승민 후보와 불교와의 인연을 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각범 교수께서 먼저 관련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종교로서의 불교보다는 예. 불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불교가 이제 지향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현실 세계에 있어서의 지나친 나와 남을 구분해 가지고 자기의 그 암안에 의해서 이기심에 의한 행동을 줄이고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 저는
불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일상에서의 그 삶에서 쫓겨가지고 궁극적인 그 진리에 대한 탐구, 이 탐구심을 놓치는 경향에 대해서 뭐가 근본적인 것이냐 하는 그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 철학적인 삶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이 이 불교라는 그 제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보다 나은 삶을 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불자로서 이 불심이 별로 깊지 않아가지고 예. 근데 방금 그 이화범 선생님 말씀하신 그 더불어 사는 삶,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치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게 그 결국 이제 우리가 서로 막 배타적이고 그런 거 없어요. 공동체라는 게 결국은 같이 살아가는 이 사회인데 저는 공동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공공선이란 말도 좋아하고 그런 점에서 뭐 불교를 떠나서 저는 우리 지금 교황님 말씀 중에도 보면 정치나 이 공동체에 대한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보면 저는 그런 점은 불교하고 카톨릭하고 굉장히 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정치가 결국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결국은 우리 이 삶에서 제일 고통받고 있는 어떤 그런 예. 중생들의 어떤 문제를 다루는 게 결국은 정치고 그렇죠. 공동체라는 걸 진짜 제대로 된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뭐 뒤처지고 낙오하고 남한테 지배를 당하고 굴종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예.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불교의 어떤 자비나 또 평화나 또 우리가 뭐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 현실 정치에서는 실천할 부분, 우리 어렵게 사시는 국민들을 보면 하여튼 실천할 게 굉장히 많다고 느끼고요. 예. 저는 뭐 불교는 어머니 때문에 네. 예. 어머니가 지금 뭐 너무나 어머님 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머니 강옥성 여사의 그 불교적 삶에 대해서 또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조금 전에 불심이 깊지 않다는 말씀은 겸손의 말씀이셨고요.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갈등 속에서 2015년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을 그만둘 당시 어머니가 사찰 법당에 올리셨던 쑥떡과 물김치 예. 예, 그 의미가 세상에 회자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어머니의 불심이 유희원께도 어린 시절부터 좀 많은 영향을 그럼요. 좀 미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저희가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듣기 앞서서 저희가 관련 보도를 했었던 내용을 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지난 2015년 7월 9일에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일단 보시고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죠. 예.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정치권 이슈를 이끄는 중심 인물로 급부상한 가운데 유 전 대표의 어머니 강옥성 보살의 남다른 불심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 보살은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청수사에서 30년간 신도회장을 맡아 봉사활동에 앞장서 왔고 이웃을 위해 늘 아낌없이 베풀고 희생하는 불자로 꼽힙니다. 강 보살은 올해 86살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데도 아들이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다음 날인 지난 9일에도 청수사를 찾아 관음제일 정기법회에 참석해 대웅전에서 예불과 기도를 올렸습니다. 특히 강 보살은 자택마당에서 직접 키운 쑥으로 손수 만든 떡과 물김치를 법당에 올리고 이를 신도들에게 나눠주면서 심려를 끼쳐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청수사 효민 스님은 정월 살림기도 때는 강 보살이 손수 만들어온 음식을 트럭에 싣고 와 사찰을 찾는 이들을 위한 대중공양을 하면서도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쑥떡과 물김치 일화는 저도 참 인상이 깊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저기 진행하는 BBS 아침 시사 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침 저널. 예. 거기에서 클로징 멘트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쑥떡과 물김치에 담긴 훌륭한 어머님의 뜻을 우리 정치인들이 좀 그 깊이 새겨야 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니까 저희 BBS 선상신 사장께서 예. 그 당시에 클로징 멘트 끝나고 방송 끝나고 문자 메시지를 주셨어요. 참 오늘 클로징 멘트 좋다고. 예. 그만큼 귀감이 됐던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 후보께서는 평소에 어머님하고 대화를 좀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럼요. 예. 저는 막내인데요. 예. 예, 아직도 뭐 요즘 뭐 선거 때문에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는데 예.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세요. 네. 그 뭐 옛날 슬라브 집에 그냥 혼자 계시는데 뭐 자주는 못 찾아뵙지만 예. 그 저에 관해서 걱정도 너무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이래 TV를 막 최대한 볼륨을 올려놓고 이래 예. 예, 그러시군요. 듣고 그러시고 그 쑥떡과 물김치 그 일화도 네. 그 저 뉴스도 그 이 불교 방송에서 이렇게 이 대웅전 바깥에서 찍는 걸 전혀 모르시고 예. 그 안에 이제 스님하고 같이 대화하는 게 어, 기사화가 됐는데요. 그러셨군요. 저 때 한창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제가 예, 뭐 레이저 광선을 많이 맞고 그냥 그럴 때입니다. 예. 그 유승민 후보께서는 이제 가족 얘기 나왔으니까 예. 또 국민 장인으로 또 아이고. 하시잖아요. 아유, 그 따님이 예. 유담 씨가 인기가 굉장히 높으신데 그 따님의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 일관성 있는 정치 자강론에 대해서 가장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서도 예. 또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데 대해서는 좀 많이 안타까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예.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예, 예. 딸은 뭐 대학 4학년이고 예. 남들하고 똑같이 취업 준비하고 있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고요. 취업 준비하느라고 늘 밤에 뭐 3시 4시고 새벽까지 뭘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늦게 가도 이제 집사람은 못 볼 때도 있는데 딸은 꼭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뭐 한 10분이라도 간단하게라도 이야기하고 근데 저 아빠 지휘도가 안 오는 데 대해서 예. 또 아빠가 뭐 이리저리 막 치이고 고생하는 데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죠. 예. 많이 하는데 또 이 딸은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라서 카메라에 노출되고 이런 데 네. 대한 스트레스도 엄청 아, 받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정치를 하면서 제 가족은 절대 이렇게 공적인 일에 개입이 돼서는 안 되고 절대 부패나 이런 데 연루돼서는 안 되고 예. 그 대신에 저는 제 가족이 제 정치하는 것 때문에 너무 본인들의 어떤 자유나 이런 걸 침해당하고 사는 것도 저는 또 원치 않아서 예. 이제까지는 가급적 제 정치하고 선거하는데 가족 동원을 안 하는 편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시간이 다 된 듯 합니다. 끝으로 이필상 교수님께서 좀 관련 질문 한 가지만 예.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통 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구호석 성장을 하면서 너무 물질 문명에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영혼을 잃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위기감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 문화 하면은 우리나라의 전통 가치와 유산의 근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비전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전통 문화 중에는 이제 불교하고 관련된 게 굉장히 많고요. 근데 불교하고 관련되지 않은 그런 전통 문화도 물론이죠. 당연히 예. 정부로서는 곱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원을 해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불교하고 관련된 전통 문화 관련해서 제가 대구가 지역구가 사찰이 엄청나게 많은 데입니다. 네. 팔공산, 뭐 동화사, 부인사, 파괴사 전부 제 지역구인데, 근데 이 종교 간의 갈등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종교 간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저희들 정치하는 사람들 진짜 괴롭습니다. 네. 그래서 불교의 전통 문화하고 관련된 예산 지원, 그게 무슨 뭐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쓰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진짜 문화재를 보존하고 가꾸는 그런 예산이라면 정말 종교 갈등하고 관계없이 좀 투입이 됐으면 좋겠고, 스님들께서도 또 불자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분명하게 구분해서 예.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길을 닦고 뭐 하는 이런 예산은 또 다르고, 전통 문화 보존하는 예산은 이제 확실히 좀 종교 갈등에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나머지도 저는 뭐 전통 문화가 요즘 하루 종일 그냥 스마트폰만 살고 PC 앞에 앉아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사람 간의 직접 이렇게 스킨십이라 그럴까요? 네. 직접적인 접촉과 대화와 이런 데서 생겨나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정신적인 시너지? 이 만족, 네. 이런 게 너무 없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막 어떻게 보면 좀 황폐화돼 가는 것 같은 그게 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결국은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게 그게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인 영양분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런 방면으로 제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좋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어느덧 모든 질문을 마쳤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1시간가량 대담에 응해 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저 두 분 평소에 제가 워낙 존경하고 또 두 분 다 내공이 워낙 깊으신 분들이라서 제가 사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런 패널 분들을 모시고 대담하기 처음입니다. 예, 좀 차별화가 많이 됐습니까? 예, 저희 그래서 오늘 대담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에 답하느라고 혼이 났습니다. 예.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이번 대선에 정말 제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전했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 안보 위기가 뭐 어떤 분은 절대 위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같이 온 적이 없는데 다음 대통령 5월 9일 날 취임하자마자 바로 안보, 경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성장이나 저출산이나 양극화 같이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이 중병처럼 암처럼 이렇게 알아온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거 수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한테 필요한 자질은 위기 극복 능력, 경제 안보 위기 극복 능력뿐만 아니라 기득권층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철학과 또 개혁의 방법을 알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바른정당 4번 후보로서 지지도도 낮지만 저는 절대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과 또 불자 여러분께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깊이 알아주시고 또 알게 돼서 좋아해 주시면 꼭 좀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BBS 불교방송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맑고 향기로운 대담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통령 후보를 검증했습니다. 판단은 오롯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승민 후보에게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패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맑고 향기로운 대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